정부의 부패와 관련해서 굉장히 재미있는 연구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이 정치 경제학 혹은 뭐 신흥국 경제, 신흥국 경제는 사실 정치 경제학 컨텍스트에서도 많이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간단한 거 하나 말씀을 드리면 그런 그 케이스 스터디가 있습니다. 경제학에서 케이스 스터디를 그렇게 막 빈번하게 많이 하지는 않는데 케이스 스터디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그 인도네시아의 이제 독재자 유명한 독재자가 수하르토라고 있는데요. 수하르토 대통령이 이제 바로 이러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막대한 이유를 얻을 수 있는 사법권이라든가 독점권을 이제 자신의 가족이나 측근들한테 나눠주는 상황인데요. 뭐 살아있는 푸틴도 있지만 뭐 수하르토 같은 경우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경제학 논문 중에 수하르토가 건강이 나쁘다라고 하는 이제 그 루머가 시장에 돌기 시작하면 수하르토의 아들이 소유하고 있는 이제 기업의 주가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그런 그 일들이 몇 번 있었는데요. 수하르토의 건강 이상설이 제기가 되는 경우에 이제 아들이 소유하고 있는 수하루토의 아들이 소유하고 있는 기업의 가치가 급격히 떨어지는 그런 일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제 부패의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부패 행위가 국가의 정치 지도자들이나 국회의원 또 고위 관료들 사이에 만연한 경우에 이제 이러한 현상을 가리켜서 클랩토크러시라고 부르고요. 이제 그 뜻은 rule by thieves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신흥국뿐만 아니라 이제 저개발 국가에서도 나타나는 문제가 바로 부패라고 할 수 있고요. 아까 뭐 제가 수하르토 인도네시아의 수하르토에서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상당히 많은 부를 대통령과 측근들과 가족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사실 뭐 방송국부터 시작해서요. 한 국가의 이제 뭐 공영방송국 같은 예전에 이제 KBS 같은 경우 생각해 보시면 사실 KBS 같은 방송을 사유화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대통령이나 대통령의 측근이 사유화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한전 같은 한 국가의 이제 기간 산업이 되거나 혹은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그런 그 기업을 대통령의 아들이 소유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예가 우리 그 텔레커뮤니케이션 컴퍼니들 우리는 지금 세 개 회사가 있습니다. KT, SK, 그다음에 LG U+세 개 회사가 커뮤니케이션 텔레콤 회사 시장을 이제 셋이서 나눠 먹고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시장을 이제 분할해서 점유하고 있는데 과점 시장이죠. 뭐 예를 들면 뭐 신흥국이라든가 저개발 국가에서도 이런 텔레커뮤니케이션 회사들이 존재하는데 뭐 대체로 과점적인 형태를 취하거나 혹은 극단적인 형태에서는 독점적 형태를 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하나의 기업이 모든 텔레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선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황. 예를 들면 우리 같은 경우에 SK텔레콤이 시장을 다 장악하고 있다고 한다면 정부의 감시 감독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사실 상상만 해도 좀 끔찍할 수 있겠죠. 그나마 이제 세 개의 기업들이 경쟁하고 있고 정부가 얼마만큼 잘하고 있는지 저는 좀 개인적으로 불만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세 개 기업이 텔레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무선통신 서비스 시장을 지금 나눠 먹고 있는데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한편으로 여하튼 세 개의 기업이 그래도 경쟁하고 있어서 제 생각에는 또뭐 긍정적인 측면도 기술 발전에 있어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2002년 이제 월드뱅크는 이제 한 보고서에서 부패를 다음과 같이 묘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single greatest obstacle to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상 그 신흥국 그다음에 저개발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부패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경제 성장의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제도라고 할 수 있고요. 인스티튜션이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 뭐 제도와 관련해서 우리가 따로
보지는 않겠지만 간단하게 뭐 말씀을 드리면 그런 예들이 좀 있는데요. 그, 그 유럽 열강들이 아메리카 식민 지배를 시작할 때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제 유럽 열강들이 뭐 아메리카 대륙을 정복을 하고 수많은 사실 뭐 부족과 국가 연합 부족 연합 국가들을 이제 지배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떤 국가의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식민지가 되고 이제 국가가 된 경우들이 대부분인데, 그래서 어떤 국가의 경우에는 다수의 유럽 사람들이 이주를 해서 정착을 한 경우가 있고, 어떤 국가는 단순히 수탈을 목적으로 지배를 했던 그런 식민지들도 있습니다. 두 가지 그룹으로 한번 나눠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그 이주가 많은 이주가 이루어졌던 국가의 예가 바로 뭐 미국이라든가 US, 그다음에 뭐 캐나다, 그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 뭐 뉴질랜드 이런 곳이 이제 대표적으로 대량의 이주가 있었던 유럽 사람들이 건너가서 정착을 한 그런 국가들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남미 국가들, 그다음에 이제 뭐 소수 아프리카 국가들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아프리카 국가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노예 제도와 관련해서 아프리카 국가들의 이제 제도는 또 간단하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제도의 중요성과 관련해서 주로 아메리카 대륙의 식민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두 번째 그룹은 유럽 사람들이 가서 살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주로 수탈을 목적으로 지배를 했던 그런 국가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그룹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미국, 캐나다, 뭐 호주, 뉴질랜드와 같은 국가들 대량의 이주가 이루어지고 자신들이 살던 국가의 제도를 그대로 이식한 것이죠. 그대로 이식했던 그런 형태 국가가 형성이 됐고, 그래서 이들 국가들은 비교적 좋은 제도가 초기에 정착이 됐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도가 매우 오랜 시간 동안 200년, 300년의 시간을 거쳐서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그룹의 국가들은 이제 중미, 남미 국가들인데, 실제로 유럽 사람들이 가서 거주하는 것이 적합하지 못해서, 물론 뭐 아르헨티나,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또 많은 유럽인들이 가서 거주를 하긴 했지만, 그 척박한,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살기에는 사실 당시 이제 거기 있었던 원주민들이 살기에는 적합한 환경일 수 있겠지만 유럽 사람들이 가서 살기에는 적합하지 못한 환경이어서 대량의 이주라기보다는 주로 대규모 농장, 플랜테이션이라고 하죠. 대규모 농장을 만들거나 그 다음에 수탈과 착취의 목적으로 제도를 이식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유럽 사람들이 가서 대규모로 거주를 했다기보다는 거기에 있는 그 원주민들을 노예로 이용을 하고 그곳에 이제 자원, 농산물 이런 것들을 이제 수탈할 목적으로 제도를 이식을 한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국가들이 독립을 하게 되고 유럽 사람들은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혹은 뭐 거기에 남아서 정주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요. 그러면서 이제 원주민들이 다시 국가의 리더십을 갖게 되었지만 초기에 도입이 된 제도라고 하는 것이 바로 extractive institution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뽑아먹기 위한 제도를 최초에 이식을 했기 때문에 그 제도를 유럽 사람들이 떠난 이후에 집권한 세력들, 뭐 원주민들이겠죠. 거기 주민들이 집권을 했을 텐데 그 집권한 원주민들이 사실상 유럽 사람들이 처음에 만들어 놓은 extractive institution을 좋은 제도로 바꾸려고 하는 인센티브가 사실상 매우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제도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자신들도 이제 유럽 사람들과 같이 그 제도를 이용해서 상당히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인센티브가 강하게 작동할 수 있고요. 자, 그러한 인센티브 하에서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이제 어려울 수 있겠죠. 그래서 두 개의 그룹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초기에 어떤 제도가 도입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후에 경제 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